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 압록강변. 영하의 찬 기운이 남아있던 그 이른 아침, 51살의 한 여성이 딸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23년간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2천만 주민 앞에 얼굴을 내밀던 아나운서였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가 가방 하나만 들고 국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순찰대 불빛이 보일 때마다 딸과 함께 물속에 몸을 숨기면서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갔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동안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아나운서라는 건 그냥 평범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KBS 아나운서처럼 온 국민이 존경하는 자리였죠. 특히 조선중앙TV는 북한 유일의 방송국이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 한가운데 창광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최고급 아파트였죠. 그 시절 북한에서는 평양에 사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는데 평양 중심부라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온수도 나오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삶이었어요. 남편은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간부급이었으니 우리 가족은 북한 최상류층이었죠. 딸아이 미소도 평양 제일 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추석이나 설날이면 특별 배급이 나왔어요. 쌀, 고기, 기름, 과일까지.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외화 상점에도 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중국산 과자, 일본 화장품, 심지어 프랑스 향수까지 샀죠. 방송국 일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읽으면 2천만 주민이 들었으니까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뉴스를 전할 때면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핵실험 성공 소식,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할 때면 온 나라가 환호했죠. 저도 그 환호에 진심으로 동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평양체육관에서 기념공연 사회를 맡기도 했어요. 무대에 서서 위대하신 수령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치면 수천 명이 따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학교에서 우리 엄마 텔레비전 나와라고 자랑하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 된장국.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죠. 남편은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딸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이면 아버지 산소에 성묘도 갔어요. 차례상도 차리고요. 그때 저는 이 삶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충성만 하면 당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충성해도 체제 앞에서는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8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 그 시절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2018년 5월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방송국으로 출근했어요. 남편은 외무성으로 가고 딸은 무역회사에 출근했죠. 저녁에 봐요 하고 웃으며 헤어진 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국가보위부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인민복 차림에 표정 없는 얼굴들. 그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남편, 외무성 리명철 동무 알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소. 당장 집에 가서 대기하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변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방송국 복도에서 그럴 수는 없었죠. 겨우 정신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보위부 사람들이 뒤집어 놓고 간 뒤였어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있고 옷장도 다 뒤져져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갔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끌려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간부 비리 척결, 운동 중에 걸렸다더군요. 외무성에서 외화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였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몰랐습니다. 재판도 없었으니까요. 2달을 지옥처럼 기다렸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반동 가족, 낙인이 찍힌 거죠. 뉴스 진행도 중요한 뉴스는 못 맡기고 뒷순위 소식만 읽게 됐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했어요. 옆집 사람들도 인사를 안 했고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7월이 되어서야 통보가 왔습니다.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시신도 못 봤어요. 그냥 사망 통보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남편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데 장례식도 못 치르고, 묘도 없고, 마지막 얼굴도 못 보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딸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목소리는 낮춰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반동 가족이 정권을 원망한다고 또 고발당할까 봐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이 뭘 잘못했지. 20년 넘게 충성했어요. 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대하신 수령님을 외쳤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충성도 소용없구나. 그 시절 남편을 잃고 나니까 6.25 때 헤어진 이상가족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볼 수도 없는 그 절망감. 분단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밤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끝났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제 인생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 인생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먼저 딸아이부터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딸은 23살로 평양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도 잘했고 똑똑했죠. 그런데 남편이 숙청당하고 한 달 만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평양에서 평안남도 어느 시골 공장으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건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딸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결혼도 못해. 평양 남자들은 나 같은 애 안 받아줘.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가족 성분이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반동 가족의 딸을 누가 며느리로 받겠어요? 자식이 꿈도 못 펴고 미래가 막히는 걸 보는 게 부모로서는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방송국에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인 뉴스 진행은 박탈되고 농업 소식이나 지방 소식 같은 거나 맡게 됐어요. 사무실도 구석진 곳으로 옮겨졌죠. 동료들은 제게 말도 안 걸었어요. 같이 점심 먹자고 해도 다들 핑계대고 피했습니다. 반동 가족이랑 어울리면 자기들도 의심받는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해 가을에는 아파트도 빼앗겼습니다. 정확히는 자진해서 내놓으라는 압박이었죠. 창광거리 한가운데 좋은 집을 우리 같은 가족이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평양 외곽,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왔고요. 배급도 점점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 배급으로 쌀, 기름, 고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옥수수만 조금씩 나왔어요.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킬로에 5,000원씩 했는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명절이 되어도 차례상 차릴 음식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병이 돌았어요.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던 물자도 끊기고 장마당도 통제됐죠. 그나마 있던 배급마저 더 줄었어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연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지방 공장에서 일하느라 손이 갈라지고 동상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남편이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방송국에서는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자아 비판을 강요당했어요. 남편의 반동 행위를 왜 미리 막지 못했나 같은 질문을 받았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2021년 어느 날 딸이 평양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둘이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30인데 결혼도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 여기서 나는 미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도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둘 다 망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만 확실했죠.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무력감이 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그렇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당 간부와의 결혼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확히는 제안이 아니라 압박이었죠. 50대 후반의 당 간부가 지방 공장에서 일하는 딸을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있는데도요.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젊은 여자를 둘째, 셋째로 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공장 책임비서가 딸을 불러서 말했답니다. 동무, 이 결혼 받아들이면 평양 복귀도 가능하다. 거절하면 글쎄, 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다. 협박이었죠. 딸이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그 사람 나이가 아빠 뻘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딸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망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하자. 죽더라도 여기서 죽느니 자유를 찾아가자.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돈이 필요했어요. 탈북 브로커한테 주는 돈, 중국에서 살 돈, 한국까지 가는 비용. 미국 달러로 최소 5,000불은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5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조금씩 풀리면서 중국과의 접촉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저는 방송국에서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줄였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 남편이 외국에서 사온 물건들도 다 장마당에 내다 팔았죠. 딸도 지방에서 부업을 했어요. 공장 일 끝나고 밤늦게까지 중국 물건 팔고 옷 수선해주고 28살 젊은 애가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모았어요. 2023년 가을쯤 예전에 중국 출장 갔을 때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중국 조선족인데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몇 번 하고 조심스럽게 의사를 밝혔죠. 우리 모녀가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요. 브로커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위험하다고, 잡히면 총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때 79살이셨습니다. 저 하나만 믿고 사시는데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말리실 게 뻔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출장 간다고. 2024년 2월 설날이었어요. 그날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아버지가 묻힌 곳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절을 하고 술 한 잔 따르고 떡을 올렸습니다. 산소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당신 잘못이 아닌데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곧 떠날 건데 다시는 못 볼 텐데.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불효 중의 불효인데.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양 거리를 유심히 봤어요. 대동강, 주체사상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월 초,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비하시오. 보름 안에 출발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생사를 걸고 탈출하기로. 딸과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5시.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를 탔어요. 딸과 저, 둘이서요. 가방 하나씩만 들고요.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으니까 옷 몇 벌과 돈만 챙겼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전날 밤에 함경도 쪽 친척 문병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어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검열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신분증을 검사했거든요. 저는 아나운서였으니까 얼굴이 알려져 있었어요. 저 사람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아닌가? 누군가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딸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고개 숙이고 자는 척해라고 속삭였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5시간쯤 걸렸어요. 그 5시간이 5년 같았습니다. 검열원이 지나갈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검열원이 제 앞에 멈춰 서더니 신분증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동무, 직업이 방송국이네? 어디 가시오? 친척 문병입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압록강 근처 허름한 집이었죠. 조선족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밤에 강 건너야 하오. 그 전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그 집 작은 방에서 딸과 둘이 하루 종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딸아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해야 돼. 밤 11시, 브로커가 들어왔어요. 지금 가야 하오. 순찰대 교대 시간이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죠. 압록강변에 도착했습니다. 3월이라 얼음은 녹았지만 물이 차가워 보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 중국 땅이오. 한 500m만 건너면 돼요. 하지만 순찰대 오면 다 죽는 거요. 소리 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건너시오. 51살 나이에 그 찬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젊을 때도 힘들 텐데 이 나이에는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요. 미소야, 엄마 손 놓지 마. 네, 엄마.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3월인데도 강물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조심조심. 소리 안 나게, 숨도 크게 안 쉬면서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엄마, 딸이 비명을 삼켰어요. 저는 딸을 꽉 안고 물속에 웅크렸습니다. 숨 참아. 절대 움직이지 마.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으로 강변을 비추고 있었죠. 제 심장은 귀가 터질 정도로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머니께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거예요. 미소야, 지금이야. 빨리 가자. 우리는 남은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도 있어서 헤엄쳐야 했어요. 딸이 물을 먹고 헛기침을 했지만 소리 낼 수가 없었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중국 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우리 살았어. 그래, 우리 살았어. 그렇게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무서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야오닝성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조선족 아주머니 댁에 숨어 지내게 됐어요. 공안 단속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잡히면 북으로 끌려갑니다. 첫날부터 들은 경고였어요. 그 집 작은 방 하나가 우리 세상의 전부가 됐습니다. 낮에는 커튼 친 방 안에만 있어야 했어요. 밖에 나갈 수도,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죠. 딸아이는 28살 젊은 나이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가끔 창문 틈으로 밖을 보면서 엄마,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딸은 방에만 있어야 했고요. 젊은 애가 나타나면 더 의심받으니까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요. 51살 나이에 그 고된 일을 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식당에 북한 무역일꾼들이 단체로 왔어요. 중국과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제가 그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볼까 봐요. 그중 한 사람이 주방 쪽을 힐끔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가 재빨리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중국말로 중얼거리는 척했죠. 중국말은 잘 못했지만 그냥 뭐라도 해야 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어요. 미소야, 우리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아.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어요. 마을에 공안 단속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탈북자들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이사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잡혀요. 한밤중에 짐을 싸서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숨어서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몸을 웅크린 채로 2시간을 갔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지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하니까요. 새로운 집도 비슷했어요. 작은 방 하나, 창문도 못 여는 생활.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지고요. 한창 꽃다운 나이에 갇혀 지내니 당연한 일이었죠. 6월 초 전환점이 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으로 가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은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 조선족 분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말을 쓰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우리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왔었는데 당신들 보니 안타깝소 하시면서요. 7월 말 우리는 다시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넉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갇혀 있었고 여전히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진짜 자유를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2024년 8월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준 브로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제일 안전합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틀을 갔습니다. 가짜 여권을 들고요. 중국 신분증을 위조한 거였어요. 버스 안에서 딸아이가 계속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국경검문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 여권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물어봤어요. 중국말로요. 저는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브로커가 대신 대답했죠. 이 사람들은 내 친척들이오. 라오스 친척 만나러 가는 거요. 공안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봤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 같았습니다. 다행히 통과됐어요. 라오스로 넘어간 순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어요. 이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라오스에서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차편을 기다리면서요. 그 사흘 동안 딸과 저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너무 지쳤고 너무 불안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꿈. 중국 공안이 우리를 북으로 송환하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운 꿈 꿨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9월 초, 드디어 태국으로 가는 차에 올랐어요.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넘는 길이었죠. 이번에도 가짜 서류를 들고요. 국경 검문소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태국 이민국 직원이 우리 서류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뒤쪽으로 가서 동료들과 의논하더라고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브로커가 태국말로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도 좀 쥐어준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통과!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태국 방콕까지는 또 이틀이 걸렸어요. 방콕에 도착한 건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당신들 보호해줄 거요. 10월 초,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태극기, 우리 대한민국 국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국 직원분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직원분들이 우리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도 주고 음식도 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딸과 저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7개월,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51살 나이에 딸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국, 자유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땅. 이제 정말 거기로 갈 수 있다니.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 그래, 우리 해냈어. 이제 진짜 자유를 찾은 거야.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땅을 밟은 건가? 여기가 정말 자유의 나라인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에 왔어. 그래, 우리 드디어 왔어. 공항에서 제일 먼저 본 게 편의점이었어요. 24시간 문을 연다는 거예요. 밤에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장마당도 해지면 문 닫는데 여기는 한밤중에도 화나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정부에서 준비해준 곳에서 지냈어요. 거기서 받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처음 켰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니까 북한 뉴스가 뜨는 거예요. 조선중앙TV 화면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뭘 봐도, 뭘 들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구나. 12월에는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에 갔어요.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쓰는 법, 은행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다 새로웠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도 억양이 달라서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북한에서 오셨구나. 그러면서요.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차별받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격려해 주시고요. 다른 탈북자 분들도 만났어요. 우리랑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서로 위로가 됐죠. 2025년 3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도 지원해줬어요. 서울 외곽이었지만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딸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식료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쌀, 고기, 과일, 채소. 다 있더라고요. 가격표를 보니 북한 장마당보다 훨씬 싸고요.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있지만 북한처럼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핸드폰으로 온갖 영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북한 소식도 보고, 남한 드라마도 보고, 자유롭게 뭐든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북한 아나운서의 증언, 이렇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지금은 2025년 11월이에요. 한국에 온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딸은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처음으로 미래가 생겼어.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고생이 값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밤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평양에 홀로 계신 어머니, 벌써 80살이 되셨을 텐데,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끔 북한 뉴스를 봐요.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 여전히 자유 없는 사람들. 2천만 명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제가 알던 이웃들처럼.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평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으면,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보고 싶은 것 보는 것.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꿈입니다. 젊은 세대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뉘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처럼 우리도 헤어져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5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북한에서, 1년은 한국에서요. 북한에서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한국에서는 자유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딸과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돼서 북에 계신 어머니를 다시 뵐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